어제 이런 책을 봤어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네요, 아직. 아침에 일어나서 6시쯤 깼는데, 이런 책이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래요. 컴퓨터 과학계 최고상인 튜링상을 받았대요. 1970년대예요. 자, 지금 이걸 보면은, 마음의 행위자들, 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보다가 성분과 연결, 충돌, 비타협, 위계, 순환적 인과성, 등등등, 개인성, 자아, 통찰, 내성, 문제, 목표, 기억 이론 등등등등. 저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목차보고 보는데 인공지능의 아버지는 어떤 내용을 썼을까 궁금해서 목차부터 봤는데 난해하네요. 페이지를 소르륵 넘겨보다가 자아 쪽 근처에서 사람은 기계인가? 라는 챕터를 발견했어요. 이 2페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기계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와 흡사하다고 하면 불쾌함을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단순한 탑쌓기 기술이 어떻게 더 작은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는가를 보았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라 일컫는 그 무엇이 과연 그렇게 사소한 재료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웃기고 있네. 너는 절대 내가 기계 같다고 느끼지 않거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기계가 아니라면 자신이 기계 같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당신이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나는 차를 운전한다. 그러므로 나는 차의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안다. 라는 말하는 것처럼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어떤 것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과 그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기계는 생명 없이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잖아. 이런 반박은 좀 더 합리적이다. 사실상 사람이라면 자신이 보잘것없는 기계와 흡사하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낄 만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기계라는 낱말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다. 수세기 동안 기계적인과 같은 낱말들은 도르래, 지렛대, 기관차, 타자기 같은 단순한 장치들이 떠올리도록 했다. 컴퓨터 같은 이라는 낱말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하찮다거나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씩 둔하게 산술한다는 등의 의미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아직 기계의 초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우리가 잠정적으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수십억 년 전쯤에 화성에서 만든 방문자가 지구로 찾아와 기는 법도 배우지 못한 세포 덩어리들을 목격하고서 지구에서의 생명의 운명을 판단하면 어떻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기계에 관련해 지금 당장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래의 기계가 하게 될 일을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컴퓨터에 관해 우리가 갖는 첫 직감은 고작 수천 개의 부품들로 만들어진 1940년대의 기계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 두뇌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각의 세포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다른 세포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컴퓨터들은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재현한다. 이제 컴퓨터는 수백만 개의 부품들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10억 단위 부분들로 구성된 컴퓨터들을 이미 조립하고 있다. 이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마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옛 낱말들을 계속 쓰고 있다. 이전에는 아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규모로 작동하는 현상들에 걸맞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계라는 용어는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과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사여구로 제대로 해결되는 것은 없는 법이다. 이러한 논증은 제쳐두고 그 대신 광범하고 알려져 있지 않은 두뇌의 메커니즘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러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기계인가를 알았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거 읽고 사람은 기계인가? 라는 챕터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 목록에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의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58페이지로 갔습니다. 영혼,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하노니 어둠의 빛을 떠올리게 합니다. T.S. 엘리엇,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영혼, 더 소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자기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빛의 불꽃에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시야를 벗어나 숨어있는 어떤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 표현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상징은 자기 존중에 반하는 어떤 의미를 수반한다. 말하자면 어느 누구건 그가 성취한 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계가 영혼을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 그렇다면 나는 영혼이 배울 수 있는가? 하고 되묻고자 한다. 만약 영혼이 살 수 있지만 그 영원한 시간을 배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변화를 주고서 불변을 사들이는 짓은 제대로 된 거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성장할 수 없는 영혼을 갖고 태어난 것과 같다. 말하자면 그것은 죽음과 똑같은 운명, 즉 그 어떤 변화도 겪을 수 없기에 지성을 갖추지 못한 채 그 자체로 지속되는 종말인 것이다. 자아의 가치를 왜 이와 같이 특이하게 결방된 형식의 틀에 맞추려고 했을까? 위대한 회화, 예술은 단 하나의 생각의 의견도 의거한 것도 아니고 칠해놓은 물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발휘하는 기교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림 부분들의 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공 안 된 행위자들은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페인트 칠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갖지 않는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자들로 무엇을 만드느냐다. 볼품없는 겉껍질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숨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진흙 속에 보물이 묻혀 있기도 하고 굴 껍질 속에 진주가 들어있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은 이와 정반대다. 우리는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자아를 건립하는 작은 배아에서 출발한다. 그 배아의 장점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일관성에 있다. 인간 자신의 가치는 작고 고귀한 중심부에 있지 않고 넓게 퍼져 구성되는 겉껍질들에 있다. 정신과 영혼, 본질 등에 관한 오래되고 강고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스스로를 개선할 길이 없다는 암시에 불과하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의 매력을 찾는 것은 캠퍼스 천에서 화가의 작품을 따로 벗겨내어 예술 자체를 얻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자,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빈 미스키라는 분이 마음의 사회에 대해서 마음의 사회라는 타이틀로 한국에 지금 팔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1985년에 나왔고 1985년, 86년에 나온 책이고 굉장히 옛날 책이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2019년에 건너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늦게 출판이 되었네요. 예, 제가 이 책을 펼치기 전에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추천서 쓴 분들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어리석은 오해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명저라고 써있네요. 읽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여기 페이지 올리는 동안은 몇 장 안 읽었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는 기계인가 이런 내용만 읽었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검색하다가 우리는 기계인가 라는 책을 검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은 영성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영문으로 봤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문으로 봤는데 그 사람 읽자마자 굉장히 영성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무슨 신경뇌 과학자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책은 산지는 꽤 됐는데 읽어본 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예. 이거 잠깐 읽었는데 머리가 막네요. 뭐 전에도 맑긴 했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